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성남 코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들어보니까 코치라는 게 참 생소하시죠? 코치가 이게 외국말인데 어르신들 마차 아시죠? 마차 또는 이게 소가 끓었던 그걸 외국말로 코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차나 우마가 역할이 짐이나 사람을 원하는 곳으로 옮겨주잖아요. 네. 코치라는 직업이 그런 겁니다. 그렇죠. 운동선수들을 운동 잘하게 하는 코치,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삶에서 내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고 또는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 그게 코치입니다. 그래서 제 직업이 그래서 그런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직업을 코치라고 하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코치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세이프 코치라고 명명을 한 것은 저는 사실 코치이기도 하지만 안전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우리 건설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안전 관리자 많이 말씀 들어보셨죠? 사고가 나면 이거 안전 불감증이다. 안전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질 때 그때 제가 하는 안전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사실은 내 삶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삶이 위험할 때는 사실은 아무리 행복한 상황이 되고 누가 행복하게 돈을 많이 주고 맛있는 걸 많이 줘도 내가 불안하면 사실은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안전 전문가이면서 코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 1호 세이프 코치로 제가 명명을 했고요. 지금도 사실은 코치 활동도 하면서 회사에서는 또 안전 전문가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 1호 세이프 코치 최성남 코치와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 전환 수업 행복한 삶의 아주 심기라는 제목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행복한 삶은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도 되겠죠, 이제? 네. 이제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아주 심기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아주 심기는 양파를 심거나 나무를 심을 때 처음에 이제 묘종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 묘종을 심어서 싹을 틔워서 그것을 온전히 제대로 된 밭에 심도록 하는 그 과정들이 옮겨 심기도 있고 가식도 있죠. 잠깐 옮겨 심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나중에 제대로 본 밭에 심어서 옮겨 심는 과정을 아주 심기라고 하는데 인생도 아주 심기와 같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과정도 거치게 되고 회사도 옮기게 되고 때로는 아프게도 되고 때로는 배우자도 만나고 아이도 낳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옮겨 심기, 가식이 함께 합추어져서 그래서 인생의 아주 심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첫 만남은 사실은 부모님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사실 제가 처음에 만났던 제 부모님, 저희 아버님은 연탄 가게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게 1970년대 제가 태어났는데 70년대 사진을 검색하다 보니까 딱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초등학교 때 그 연탄 집게루들 날라보셨죠? 저도 사실 아버님 연탄 지게 그 리어카도 밀어드리고 때로는 초등학교 때 일손이 부족해서 연탄 집게를 들고 사실 연탄 배달도 같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만남이 아버지하고 또 우리 부모님하고 처음 만남이었습니다. 가족 예고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5가지 주제 오늘 가족, 회사, 친구, 건강, 나 중에 가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 저도 사실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고 아이도 있고 와이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일 중에 그럼 가족끼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은 이어령 교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족은 서운한 일이 있어도 한 울타리 안에서 한 핏줄기로 나눈 가족끼리는 모든 것이 애정의 이름으로 용서된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기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픔을 나눈 것이 가족이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책을 쓰기 조금 전에 경험했던 일이었어요. 제 와이프하고 아내하고의 일이었는데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결혼 생활 지금 24년 차거든요. 24년 차인데 처음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건으로 해서 아내하고 3일 동안 제가 말을 안 했어요. 밥은 주더라고요. 네. 3일 동안 말을 안 한 사건이었어요. 뭐였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가 제 방입니다. 제 개인 서재고 여기에서 제가 공부도 하고 글도 쓰고 작업도 합니다. 근데 서재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책입니다. 저한테는. 가지런히 잘 이쁘게 정리되어 있죠. 그만큼 제가 책을 사실 좋아하고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와이프가 저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야, 이제 겨울 지났으니까 겨울 옷을 정리 한번 하자. 사실 이 서재 구석에는 제 옷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추구하는 삶은 여러분들 미니멀 라이프라고 들어보셨죠? 최소한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와이프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때가 지나거나 안 쓰거나 안 입거나 그리고 뭐 새로운 물건을 제가 사거나 하면 반드시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날은 책 얘기를 안 하고 와이프가 자기야 겨울 지났으니까 겨울 옷 안 입는 것 좀 버리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겨울 옷 그래 좋아 버리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옷을 막 꺼내더라고요. 아 이거 입을 거야? 입을 거야? 아니 안 입어. 그건 버리자. 이렇게 정리를 좀 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와이프가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네. 책도 하나 버려보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책을 막 고르더라고요. 오래 안 본 책. 그걸 꺼내더니 이거 버릴 거야? 그래서 근데 사실 저도 그때까지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그거는 안 보니까 버려도 돼. 버렸어요. 버리자. 또 다른 걸 꺼내더라고요. 건강검진 결과표도 꺼내서 이거 필요해? 아이 그거 필요 없지. 몇 년 지났는데. 이것도 버리자. 알았어. 버리자.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 계속 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책을.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사실은 좀 화가 났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책을 버리자고 해서 제가 화를 버럭 냈어요. 아, 좀 그만 좀 해. 좀 책을 자꾸 그만. 와이프가 거기서 또 화가 난 거예요. 와이프가 제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됐어 그럼. 나도 안 해. 이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3일을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직업이 또 코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마음에 좀 가책도 있고 해서 3일째 밤에 제가 퇴근하고 와이프한테 물었습니다. 자기는 왜 그렇게 화가 난 거였어? 저도 사실 할 때 덜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와이프한테 물었어요. 자기는 그때 왜 그렇게 화가 났어? 그랬더니 전혀 생각지 못한 말이 나왔어요. 자기가 나를 무시했잖아. 그래서 저는 내가 뭘 무시해? 당신이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책을 버리는데 내가 버리지 말자고 했는데 자기가 자꾸 버리자고 해서 당신이 나를 무시한 거잖아. 그랬더니 와이프 다음 말은 뭐였냐면 나는 당신한테 책 한 권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버리자고 했는데 안 버린 거잖아. 그러면서 자기를 무시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는 항상 예전에 남자들은 아주 오래 때부터 사냥을 주로 했잖아요. 사냥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목표 지향적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날 사실 당신이 나한테 얘기했던 건 겨울옷을 버리자고 한 거였지 책을 버리자고 시작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내 머릿속에는 겨울옷만 있었다. 그런데 당신이 갑자기 책을 얘기를 해서 나도 화가 나고 당황했던 거다. 앞으로는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가족 간의 행복한 삶, 가족 간의 멋진 아주 심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리를 했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성격과 상황을 살피고 인정하자. 그리고 원하는 게 있으면 충분히 얘기하자. 그리고 미리 충분히 얘기하자. 사실 남자와 여자와 데이트를 하거나 남편분들하고 우리 쇼핑을 할 때 굉장히 힘드시죠. 남자분들은 그냥 빨리 끝내고 또는 그런 저희 아버님은 옛날에 그러셨어요. 시장을 가거나 어디 백화점을 가면 아버님은 들어가자마자 백화점 있고 카페나 이런 데 앉아 계세요. 그냥. 시장 있고 가게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엄마하고 저한테 갔다 와. 네. 그게 그렇게 싫으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경험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남자는 처음에 말씀드린 목적 지향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들하고 또는 남편분들하고 쇼핑을 하실 때는 미리 목표를 주시면 됩니다. 오늘 쇼핑을 1시까지 할 거야. 그리고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을 먹을 거야. 당신 뭐 좋아하지? 당신 삼계탕 좋아한다 그랬지. 그러면 1시부터 2시 삼계탕 먹자. 그리고 3시까지 다시 쇼핑을 하는데 3시 이후에는 당신이 원하는 거. 당신 자동차용품 필요하다 그랬지? 그래, 그럼 자동차용품 사러 가자. 그렇게 명확하게 시간과 목표를 정해주시면 남편분들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자들은 1차 목표가 1시입니다. 네, 1시. 그리고 2차 목표가 내가 좋아하는 삼계탕 먹는 그 시간. 그리고 마지막이 내가 사고 싶어하는 자동차용품 사는 3시간입니다. 3시입니다. 그래서 남편분들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오히려 정해주시고 거기에 추가로 칭찬을 해주시면 더 좋아요. 네. 다니실 때 같이 쇼핑을 하시더라도 당신이 있어서 정말 내가 편하네. 나 혼자 다녔으면 정말 무거워서 힘들었을 텐데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마워. 그렇게 한마디 칭찬을 해주시면 훨씬 더 조금 더 행복한 가정생활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회사원들을 위해서 저도 사실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회사원들을 위해서 내가 그럼 회사에서는 어떻게 사는 삶이 멋지고 행복한 삶일까? 그 생각을 해봤더니 로댕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최대 결점은 자기의 직업에 대하여 애착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모든 인간이 직업을 혐오할 일로 생각하며 저주할 고역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은 생활의 방편이 아니라 생활의 목적이다. 일하는 것이 인생의 가치이며 인생의 환희이며 인생의 행복인 것이다. 사실 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회사에서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행복한 회사 생활이 될까? 제목이 이렇습니다.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 되지 않기.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그거였어요. 제가 지금 회사 말고 이 전 회사에 있을 때 제가 안전관리 팀장으로 있을 때였어요. 그럴 때 현장이나 다른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꼭 저희 윗분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고 보고서를 가지고 들어가면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넌 뭐 했어? 사실 저는 본사에 있었고 사고는 현장에서 났거든요. 근데 저한테 물으시는 말씀은 항상 넌 사고 날 때 뭐 했어? 넌 뭐 하고 있었어? 도대체 너는 뭐 하는 놈이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사고가 나면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본사에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사고 보고서를 들고 가면서 저희 임원께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사고가 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임원분의 감정 쓰레기통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니까 저한테 화를 내고 좀 심한 욕도 하시고 소리도 지르고 소리도 집어던지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오롯이 다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유사한 상황만 되면 저는 무조건
죄송합니다 이러고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됐다고 얘기만 했었죠. 그런데 이게 한 2년 정도 진행되고 나서 어느 날 저한테 찾아온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정말 잘못했나? 내가 왜 저 사람의 저런 기분 나쁜 감정을 다 받아야 되지? 그래서 생각했더니 내 주변의 상황을 제가 객관적으로 보지도 않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내 잘못인지 보지도 않았고, 두 번째로 감정이나 생각의 변화도 표현도 제가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아무리 임원이지만 저한테 사실은 그렇게 과하게 얘기를 하거나 욕을 하거나 서리를 던질 사실 자격은 없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다. 생활을 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께 던지는 그런 내 잘못이 아닌 일, 눈치 봐야 되고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고, 내 잘못도 아닌데 잘못했다고 할 그럴 만한 의무도 없으시고 다른 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께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체가 소중한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어떻게 했냐면 사고가 발생을 하면 제가 사고보고서를 들고 들어갈 때 잘못했다는 말을 안 했어요. 제가. 한 2년을 그렇게 살고부터 그 뒤로 들어가서 그냥 사고가 났습니다. 발생했어요. 어떤 사고였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어느 날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빨리 얘기해라. 잘못했다고. 너 빨리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래야 내가 너한테 내 화나고 짜증나는 걸 다 쏟아 부을 거야. 딱 그 표정이었어요. 끝까지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보고서만 드리고. 근데 정말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화를 내고 하셨던 분이 오히려 저는 침묵으로 제 감정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오히려 그래? 됐어, 알았어. 나가봐. 그때 제가 느꼈어요. 제가 비록 그분께 짜증을 내고 똑같이 화를 내고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침묵이라는 것으로 내 감정을 표현했구나. 그랬더니 오히려 그게 그 상황에서 그게 더 제대로 작용을 했던 거죠. 그 뒤로는 저한테 사고가 났을 때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상황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도 존중받고, 또 제가 세 번째로 글을 썼지만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의 변화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남편분들, 주변에 여러분들보다 어린 분들 충분히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 문장으로 한 게 이렇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들도 감정을 무조건 던져버릴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서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그럼 친구들하고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일까?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너를 친구로 보고 친구의 친구도 너를 친구로 간주한다. 우리가 한 다리 걸러 두 다리 건너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한 다리 걸러고 두 다리 건너면 다 친구가 되고 우리는 다 친한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친구 간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방법.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말과 글, 태도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다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다에서 나오는 색깔, 바다에 보이는 색깔. 푸른색이죠. 그게 왜 푸를까요? 맑죠. 사실은 바다의 그 푸른 색깔은 하늘빛입니다. 하늘의 빛깔이 비추어서 파란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의 관계도.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잠꾸러기 집에는 잠꾸러기만 모인다. 유유상종이죠, 그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면 나의 빛으로 좋은 추억의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데는 나의 말과 태도, 글,
이것부터 내가 바꾸어서 긍정적으로 표현해야 멀리 갔던 친구도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 제가 친구 관계는 행복한 삶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건강입니다. 건강.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네. 건강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리석은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은 어떤 이익을 위하여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 우리 건강이라 그러잖아요. 네, 건강 제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요즘에 정말 많이 듣는 말이 번아웃이라는 얘기 있어요. 이거 소진증후군이라고도 해서 완전히 지쳐버려서 나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 더 이상 손 하나 까딱할 힘도 없어. 밥할 힘도 없어. 너하고 얘기할 힘도 없어. 남편 얘기에 대꾸해줄 힘도 없어. 그런 상태를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번아웃을 저도 사실은 번아웃을 겪었었거든요. 그런데 번아웃을 겪을 때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다른 사람하고의 비교였어요. 이 번아웃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 옵니다. 왜? 남보다 더 잘나기 위해서. 또 남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는 내가 나보다 높은 사람, 그리고 내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노력하다가 내가 완전히 지쳐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 번아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야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나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나, 미래의 나를 비교의 기준으로 설정하기라는 말은 다른 사람,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야 돼. 또는 내가 저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가 아니고 어제의 나보다 더 성숙한 나. 요즘 그런 말이 유행이죠. 성공보다 성장이다. 성공은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어느 좋은 위치 또는 아주 높은 위치에 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거보다는 어제와 나보다 조금 더 성장한 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와 비교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그리고 더 나은 나.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 그리고 번아웃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계속 지쳤다고 해서 침대에만 누워있고 소파에만 있으면 사실 상황이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뭔가 움직여야 됩니다. 산책을 하든 맛있는 것을 먹든 친구를 만나든. 지쳤다고 하는 사람들에 보면 많은 분들께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번아웃에서 개선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고요. 미국 심리학자 중에 너세니얼 브랜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존감의 6기둥이라는 책을 쓰셨고 세계적으로 자존감에 대한 대가로 알려져 있어요. 이분께서도 번아웃을 탈출하기 위한, 즉 회복 탄력성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자의식이 높아야 된다. 나를 생각해야 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번아웃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실제로 우리나라 설문조사에도 보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10의 8명은 번아웃 상태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 지쳤어요. 회사에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내 개인 삶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평균으로 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노동 생산력 자체도 시간당 37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성은 시간당 37달러인데 일하는 수준은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1년에 2024시간을 일한다고 합니다. 멕시코가 1인당 생산성이 21.6달러인데 2257시간을 일한답니다. 우리나라는 멕시코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가장 일을 적게 하면서도 소득이 높은 나라는 아일랜드죠. 우리 잘 아는 미국도 사실은 1780시간인데 노동 생산성은 우리나라의 거의 배 이상 되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전 세계 156개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가 54위랍니다. OECD 37개 국가들로 했을 때는 31위.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불행할 건가요? 정말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이 수치로 보면? 수치로만 보면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벌어. 그러니 행복할 거야. 비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비교보다는 어제보다 행복한 나, 어제보다 건강한 나, 어제보다 더 멋있는 삶을 사는 나. 그래야만 오히려 내 행복을 담보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 행복은 비교에서 절대 오지 않습니다. 비교를 하는 순간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대적인 상실감이 들게 되거든요.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이쁜 사람, 나보다 더 날씬하고 멋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살게 되면 쫓아가다가 힘들어서 지칩니다.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어제보다 내가 또는 한 달보다 내가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그걸 기준으로 삼으시는 게 오히려 더 행복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나입니다. 사실 5가지 저글링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고 그 5가지 저글링 중에 회사는 고무공과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회사를 여러 번 옮기기도 하잖아요. 고무공 튕기면 어떻습니까? 튀어오르죠. 튀어올라요.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깨지기 쉬운 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관계 틀어지면 회복하기 힘들죠. 그런데 그 중에 무엇보다도 회복하기 힘든 관계가 바로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나라는 걸 준비를 했었고요.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복할까? 우리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마이다스라고 있죠. 미다스라고도 얘기합니다. 미다스의 손이란 얘기가 있어요. 이 미다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라는 신에게 굉장히 탐욕이 있었던 왕이었어요. 미다스는. 디오니소스라는 신에게 디오니소스가 술의 신이라 그랬는데 술이 취해 있는 신에게 이 사람이 소원을 빌게 됩니다. 신이시여, 제가 정말 황금을 많이 갖게 해주세요. 제가 만지는 것이 모두 다 황금이 될 수 있게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빕니다. 근데 디오니소스가 술에 취해서 그걸 허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미다스는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돼버립니다. 황금이. 안 그래도 탐욕스러운 사람이. 그런데 며칠 가지 않아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음식을 못 먹게 된 거예요. 무엇을 먹으려고 잡으면 사과를 잡아도 고기를 잡아도 다 금이 돼버리는, 먹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울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다시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다시 간청을 하게 되죠. 신이시여, 제발 옛날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이, 이 미다스라는 왕이 자기의 딸을 안게 됩니다. 딸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딸이 황금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미다스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무릎 꿇고 간절하게 울부짖습니다. 제발 저를 다시 좀 돌려주세요. 제가 다시는 이런 허망한 꿈 꾸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파크톨로스라는 강에, 네가 파크톨로스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 너의 능력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본인도 목욕을 하고 이 황금으로 변한 딸도 파크톨로스 강에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켜서 다시 자신의 딸로 다시 돌아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면서 저도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 좌우명이 이런 거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안 할 일도 없고 못 할 일도 없다. 나에게 주어지는 일은 무조건 다 할 수 있고 또 남들이 못하는 일은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강도 안 좋아졌었어요. 번아웃도 와서 큰 수술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 기간 또 오히려 회사 생활을 못해서
가정생활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나를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말, 그리고 기본적인 태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5가지, 나, 회사, 일, 가정, 친구에 대해서 이 5가지 인생 저글링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멋있고 행복하게 사는 삶의 조건은 무엇일까? 네. 어떤 것이 멋있고 행복한 삶일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칼 막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책에서 인간이란 자기의 운명을 지배하는 자유로운 자를 가리킨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나의 삶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의 삶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내가 내 삶의 책임자임을 되새기고 다짐하는 겁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운명애라는 말을 하죠.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건 어떤 태도냐?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로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같이 전환해서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 스스로 내 삶에 책임을 지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김연자 씨 좋아하시죠? 김연자 씨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BTS 노래도 사실 좋아하지만 김연자 씨의 아모르 파티 구절 중에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과거를 탓한들,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 허황된 미래만 꿈꾼들,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복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의 나에 충실하고 나의 삶의 긍정적인 태도로 내 삶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반드시 여기 보시면 나의 운명을 사랑하며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의 삶은 진정 행복한 삶일 것이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전 로마 시대 때 장군들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로마 시내를 이제 영화에도 보면 말을 타고 군인들을 뒤에 따르게 하고 행진을 하잖아요. 행진을 할 때 로마 황제가 시켜서 노예가, 가장 낮은 계급인 노예가 그 장군 뒤에 따라가면서 저걸 외치게 됩니다. 막 개선을 해서 나 승리했다고 손을 흔드는 사람한테 노예가 뒤에 따라가면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뜻이 뭐냐면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걸 기억해라. 그 얘기는 겸손해라. 그리고 지금 너 삶을 다시 돌아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멋진 삶의 조건은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겁니다. 나의 운명을 사랑하고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그렇게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행복하고 멋진 삶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50분 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와의 소통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번아웃에 빠졌고 삶이 힘들다고 해서 그대로 지쳐서 있기만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행복한 아주심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의 소통을 시작으로 나의 상태와 그리고 나의 상황을 유연하게 보시고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추어서 실행을 하시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아주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부 말씀과 함께 제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